자, 여러분 지금 원달러 환율 정말 심상치 않죠? 1,400원 선을 계속 위협하고 있는데 다들 그거 미국이랑 금리 차이 때문이잖아 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환율 급등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 뿌리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통화량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정책 딜레마까지 이 문제의 여러 층위를 하나하나 벗겨내 볼 겁니다.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1,470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숫자냐면요. 우리가 기억하는 최악의 경제 위기,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봤던 그런 숫자입니다. 이건 그냥 환율이 좀 올랐네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 경제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위험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 보세요. 블룸버그 같은 세계적인 언론사에서도 한국 외환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서 위험하다 이렇게 대놓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전 세계가 지금 한국 경제를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또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보죠. 처음에는 가장 많이들 이야기하는 금리 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근본적인 원인인 원화 과잉 공급 문제, 그리고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달러 유출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볼 겁니다. 근데 왜 정부는 뾰족한 수를 못 내놓고 있는지 그 정책 딜레마도 살펴보고 이게 결국 우리 경제와 개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본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챕터입니다. 표면적 원인, 바로 금리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자본이 왜 빠져나가는가에 대한 가장 흔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이랑 우리나라 기준금리 차이가 무려 1.5%포인트나 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 자본이라는 건요, 정말 물과 같아요. 아주 정직하게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목적지가 어디겠어요? 당연히 미국 달러인 거죠. 근데 이게 뭐 한두 달 그런 게 아니에요. 무려 50개월 가까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금리가 역전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건 이 말은 뭐냐? 자본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의 뭐 구조적인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와야 합니다. 그럼 이 금리 차이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가? 물론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맞아요. 하지만 지금 원화 가치가 이렇게까지 폭락하는 걸 전부 다 설명하기엔 뭔가 부족합니다. 그쵸? 이제부터는 더 깊은 곳, 진짜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봐야 할 시간입니다. 네, 두 번째 챕터입니다. 금리만으로는 뭔가 아쉬웠죠? 이제 환율 문제의 훨씬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경제 내부에 터지기 직전인 머니붐, 즉 원화가 너무 많이 풀려버린 이 과잉 공급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ELQ 지수라는 건데요. Excess Liquidity Quotient, 우리말로는 초과 유동성 지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한 나라의 경제 체력, 즉 GDP에 비해서 돈, 즉 통화량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미국을 한번 볼까요? GDP 대비 통화량 비율이 약 71% 정도죠. 경제 규모보다 돈이 덜 풀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와, 거의 200%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만들어내는 가치보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무려 2배나 많다는 겁니다. 이걸 그래프로 보면 그 차이가 정말 압도적이죠. 자, 이렇게 원화가 과잉 공급됐다는 건 아주 간단한 시장 원리에 따라 생각해보면 됩니다. 돈이 너무 흔해지니까 당연히 원화 한 장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즉 환율 상승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화가 이렇게 넘쳐나는 상황에서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격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달러가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아주 구조적인 유출 문제입니다. 이 달러 유출은 크게 세 가지 파이프라인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들이에요. 국내에서 사업하기 힘드니까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해외로 나가서 투자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나 국민연금 같은 기관들입니다.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건 좀 구조적인 문제인데 과거에 맺은 여러 협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의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네 번째 챕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문제가 이렇게 명확한데 정부는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는 거지? 왜 손을 못 쓰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아주 복잡한 정책적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 그냥 금리를 확 올려서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아주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 금리를 못 올리는가? 그 딜레마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금리를 올리면 당장 기업들이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니까 투자를 줄이겠죠. 그럼 바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정말 심각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이 그대로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문제죠.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정책을 펴는 건 어떤 정부에게나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책의 엇박자 문제도 있어요. 한쪽에서는 돈을 조여야 한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선심성 정책이다 뭐다 해서 계속 돈을 푸는, 즉 확장 재정 정책을 펴고 있단 말이죠. 게다가 정부가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달러를 팔아 환율을 방어하려고 해도 지금 우리가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것조차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다섯 번째 챕터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서 나타나는 고환율 현상. 이게 과연 우리 산업과 우리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누가 웃고 누가 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고환율의 영향이 얼마나 불공평하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흔히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 좋다고 하죠. 네, 맞아요.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일부 대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일부에 불과해요. 반면에 석유화학이나 철강처럼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기업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가 폭등으로 지금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바로 우리 모두의 지갑 문제입니다. 당장 주유소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수입 식자재까지 안 오르는 게 없잖아요? 결국 수입하는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르면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내 돈의 가치만 떨어지는, 즉 실질 구매력이 뚝뚝 떨어지는 현상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여러 층위의 문제들을 하나로 모아서 결론을 내려보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환율 사태는 단순한 시장의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구조적인 위기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위기와 지금이 뭐가 다른지 이 표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IMF나 2008년 금융위기는 말하자면 외부에서 갑자기 날아온 돌에 맞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외부 충격만 사라지면 회복이 가능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외부 요인도 물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내부의 잘못된 정착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이건 병으로 치면 외부 감염이 아니라 내부에서 생긴 만성질환 같은 거예요. 훨씬 더 고치기 어렵고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자국 통화에 대한 믿음을 잃을 때 지금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해외로 나가는 현상,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서서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침체에 빠지기 직전에 나타났던 현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점, 이걸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시적인 충격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일본처럼 기나긴 침체의 터널로 들어서는 잃어버린 30년의 서막일까요?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지금 우리의 정책 입안자들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근본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